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차마 기사로 쓰지 못하는 보건의료 뒷얘기를 구라로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기 위해서 함께 자리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청년의사신문 양광모 편집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경희의대 박재현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사랑동호회 윤구현 총무님인데 대표님으로 예, 승진하셨다고. 네, 방송 안 나간 사이에 승진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윤구현 대표님. 네. 네. 13년 만에 승진했습니다. 아, 너무 길다. 그것도 이사회에서 결정해야지 되는 건가 보죠? 저희가 공식적인 단체라 아니라서 이사회는 없는데요. 이사회 준한 모임에서 운영위원들이 네. 결정해줬군요. 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의협 회장 선거 특집 방송이 있어가지고 총 7회 분량이 한꺼번에 녹음해서 나갔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 기간에 송 기자는 일본 출장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들었는데 위기를 좀 느꼈어요. 국장님 너무 사회를 잘하셔가지고 이러다가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닌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그 7회에 다 참석하셨잖아요, 패널로. 예. 네, 고생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기여를 네. 했습니다. 선거 특집 방송 덕분에 되게 순위가 되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100위권 안에 확 진입을 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전 지면으로 봐도 되게 빡빡하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다 못 듣겠더라고요. 엄두가 안 나서. 그 의협 회장 각 경선하고 있는 캠프에서 저희 팟캐스트를 하도 열심히 들어가지고 그 얘기 가지고 공방이 오고 가기도 하고 일부는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터뷰했던 노한규 후보가 당선이 됐죠. 예. 재밌게 저도 듣긴 했는데 좀 제가 없을 때 너무 잘들 하시니까 씁쓸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이게 방송 초기에 말씀을 드려야 끝까지 안 들으시는 분들도 참여해 주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히포크라테스를 듣고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들께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믿기죠? 믿기 상품인데요. 책이 비싼 책입니다. 저희 그럼요. 방송과도 연관이 있는 히포크라테스는 모른다. 네. 저희 사고 싶었는데 아직 안 사고 있는데요. 네, 아유, 대표님은 안 됩니다. 안 되죠. 제 이름을 아닌 사람 이름으로 올리면 되지 않나요? 이런. 감별하겠습니다. 네. 리뷰를 남겨주시면 뭐 좋은 내용을 선별해서 한 분께 일단은 좀 드리고요. 한 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은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 명을 했다가 안 올리면 일단 한 분께 드리고 좀 늘면 두 분, 세 분씩 좀 늘어가려고. 그러니까 쓰시는 김에 좀 더 쓰셔야지 그럴까요? 이게 좀 상품은 홍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책 그리고 지금 교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커피 쿠폰 한 5개 좀 쏘세요. 이게 몇 분인지 딱 얘기를 하세요. 책 한 분, 커피 쿠폰 5분. 그러면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께 책 한 분은 히포크라트가 아니라 히포크라테스는 모른다라는 책 한 권을 드리고요. 또 5분께는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많이 들어주세요. 네. 불편한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사 여러분들, 좋은 의사, 바람직한 의사, 그런 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혹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차마 말로 까놓고 표현하기엔 주저되는 수많은 요인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지 못하도록 의사인 여러분들을 부추기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오히려 히포크라테스 정신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주장하는 책이 있습니다. 맥스웰 그렉 블록 지음 히포크라테스는 모른다입니다. 오늘은 저희 고정 패널 분들 말고 특별한 분을 한 분 더 모셨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와도 관련 있는 분인데요. 네,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 강영애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아, 걱정을 아까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셨는데 방송에 출연했는데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간단하게 소감이나 인사말 한마디 저요? 좀 해주세요. 네. 이런 거 당연히 처음이고요. 병원 밖에서 병원에서 환자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나 새롭고 갑자기 내가 세상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뭐 강영애 교수님, 호흡기내과 교수님이신 강영애 교수님과 좀 관련이 있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네, 오늘 히포크라테스에서 나눌 주제는 결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연간 39,000여 명에 달하는 결핵 신환자,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2,300여 명이 매년 그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결핵으로 신고되는 환자가 이렇게 따지면 시간당 5명이고 하루 평균 6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많죠. 네,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사망률이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기도 한데요. 매년 3월 24일이 결핵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엄청 방송에서도 그렇죠.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때만 되면 이 내용이 항상 OECD 국가 중에 최고다라는 내용이 참 나오는데 결핵이 옛날 병이라고 저도 뭐 그 과가 전혀 관계없는 과라 가지고 이게 무식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결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옛날 병, 못 살 때 걸렸던 병이라고 하고 솔직히 요즘에 걸리면은 뭐 한편으로는 살 빠지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정도로 저는 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네, 이게 뭐 하루에 6명이 결핵으로 죽는다 이렇게 딱 수치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OECD 1위라고요? 네. 저희는 가족 중에 한 분 걸리셨어요.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환자가 줄지는 않고 늘기만 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해서 마련했는데요. 우선은 결핵이 어떤 질환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이게 환자가 줄지 않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핵이라고 해서 뭐 다 같은 결핵은 아니잖아요. 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약이 잘 듣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들이 문제라고도 하고 또 최근에는 그 시판되고 있는 결핵 약이 모두 듣지 않는 뭐 완전 내성 결핵, 뭐 전약제 내성 결핵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환자들도 생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가이신 강영애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제내성 결핵 환자, 뭐 수표 결핵 이런 게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걸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네. 너무 어려운 얘기부터 하지 말고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실 막 붙이는 그거는 기억이 나요. 결핵 퇴치해야 된다고 그 운동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도 결핵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히 선진국이 된 것 같은데 OECD 1위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 네, 질문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주제를 이렇게 막 질문하시니까 그러니까 왜 많을까요? 저도 잘 그게 정말 왜 많은지 알면 줄일 수 있거든요. 왜 많은지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데 아마 그것들을 잘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어떤 그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점 하지 않아서 그런 일 아직까지 이제 줄고 있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선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마이크로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사실 지금 던지신 질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리나라의 결핵은 왜 줄고 있지 않은가 또는 왜 세계의 결핵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되게 마크로한 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마크로한 그 뷰를 갖고 있는 질문에 저와 같은 이 하나의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로서 마이크로 세계에 살고 있는 저로서 이제 적절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는 너무 겸손하신데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이제 이걸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선 현장에서의 그 의사 그런 환자들 보는 의사로서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나라 결핵이 저는 이렇게 줄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줄었습니다. 사실은 줄지 않았나요? 이게 제가 그렇죠. 예. 옛날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요. 되게 많이 뭐 1950년, 1960년, 70년 우리나라 이제 결핵이 엄청나게 많았던 시기가 있었고 사실은 꾸준하게 줄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 꾸준한 그런 주는 추세가 더 사실은 줄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 또한 당시의 어떤 경제적인 사회 경제적인 상황 우리나라의 수준과 그리고 우리 지금의 수준은 이제 다르잖아요. 이게 다른데 그런 수준과 비교했을 때 예, 상대적으로 부담이 많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 그런 다른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회 경제적인 어떤 GDP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네. 자기들 경제적인 어떤 레벨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그 부담 결핵으로 인한 부담이 사실은 그 안 맞거든요. 그 부담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와 그 결핵이라는 그 질병에 대한 부담률의 그걸 이렇게 플러팅해 보면 우리만 이제 탁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제 OECD 1위라는 게 있는데 줄고는 있는데 뭔가 하여튼 조금 더 지금은 우리 정도의 수준이면 조금 더 떨어졌어야 된다는 되는데. 그런 반성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줄고는 있는데 그 주는 속도가 이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비해서는 좀 더디다. 더디고 뭔가 문제가 뭔가 좀 더 우리가 조금 집중하거나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저기를 하면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 게요. 이게 결핵이 특히 가난하고 관련이 깊은 질병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양이나 위생이나 그런 게 많이 좋아져서 좀 많이 좋아져야 될 텐데 안 그런 거 보면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유전적으로 좀 결핵에 약한 게 있나요 혹시? 모르죠. 선생님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당연히 그런 그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유전적인 거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꼭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유전적인 그것만 아니라 사실 결핵이라는 병은 사실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질환에 비해서는 내가 전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균에 감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질병이 발병하느냐 안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팩터긴 한데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만 이제 발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 중에 어떤 하나가 유전적 요소로 작용할 거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유전적 감수성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의 유전적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한 연구들이 됐는데요. 당연히 다 다르다는 결론이죠.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거 확실히 이거는 그런 유전적인 그런 요소들은 밝혀진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 조그만 어떤 그런 유전적 이런 유전거 이런 유전자 이런 거에서는 되게 그 인종마다 그마다 다 다르다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없어요. 전염병은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런 것도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감염의 감수성이 그 유전에 따라서 다른다. 그렇죠. 유전자 정보에 따라 세균에 개인의. 똑같이 노출이 돼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그런 게 유전적인 감수성의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일단 감염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그 균과 얼마나 많이 접촉을 했느냐. 사실은 그 부분이고 일단 결핵은 조금 다른 게 감염이 됐다고 해서 다 병이 되지는 않거든요. 내 몸에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 제가 볼 땐 다 균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요? 얼굴에 써 있는 거야. 지금 우리 나이로 봐서 제가 어렸는데 다 균은 이미 다 갖고 계시지만 결핵에 치료 안 하신 분이 훨씬 발병한 사람은 없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감염한 사람이 다 발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중에 감염된 사람 중에 10%만 사실은 발병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의 요소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도 다른 게 현재 감염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염된 적이 있을 거다라는. 감염됐다는 거죠. 감염된 적이 있다라는 말은 곧 계속 있다라는 얘기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염력은 다른 사람 전파시킬 건 아니죠. 아니지만, 그런 상태는 그냥 감염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3분의 1, 전 세계 인구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은 결핵균에 감염이 돼 있다라고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방 접종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하죠. 그 생후 4주 이내 BCG 백시네이션을 하는데요. 예.
그게 이제 발병을 이제 막자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분석되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바는 BCG 그 백신은 소아에서의 그 아주 심한 결핵들, 이 결핵성 뇌수막염이라든지 아주 그 뭐죠? 이렇게 막 퍼지는 결핵을 뭐라고 하지? 디스테미네이트 되는 뭐 미만성. 예, 뭐 그런 그 말도 어려운데. 온몸에 다 다 퍼지는. 퍼지는 뭐 폐혈증처럼.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예방 효과는 있다고 그런 여러 뭐 분석들을 해서 하는데 뭐 그게 지금 뭐 개개인의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뭐 결핵이 걸렸는데 그거 예방 효과가 감염이 됐는데 예방 효과가 있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결핵의 유병률이 되는 지역에서는 그 BCG 백시네이션을 하는 거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하고 뭐 미국 같은 데는 안 하죠. 네.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러니까 다 맞는 줄 알았는데 우리 미국은 안 맞는. 유병률이 낮은 나라는 네. 안 할. 네. 뭐 그렇게 맞아도 이 폐결핵을 예방할 수가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많아질 거는 지금도 뭐 그래서 신기한 백신에 일은 대한 아니에요. 연구는 또 그 BCG 말고 좀 더 효과가 있고 안전하면서 효과가 있는 그런 백신에 대한 연구가 돼야 된다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는 아니고 백신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 강영희 교수님한테 계속 질문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네. 이게 그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게 궁금해하는 걸 물어보면 그게 저희 저도 궁금한데요. 네. 뭐. 그래서 저는 저게 궁금하거든요. 저 우리나라 모르는 얘기 나오면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의사 말을 아주 잘 듣는 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사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의사가 약을 이렇게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먹어라 그러면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결핵은 그 약도 여러 개를 먹거든요. 먹고 최소한 12알? 뭐 6개월 그렇게 먹고 약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부작용들도 많아요. 그래서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하면 그거를 그냥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약을 잘 먹어줘야 그것도 잘 낫는데 혹시 의사 말을 잘 안 듣는 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뭐 그걸 어떤 개인적인 경험으로 많다 적다라고 딱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요. 요즘 잘 들어요. 잘 듣는 거.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적어도 안 듣는 어떤 한 성향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있죠. 근데 예. 그분들은 또 그만한 예. 내가 성격이 나빠서 그걸 안 먹는다가 아니고요. 예. 뭐 다른 이유들이 있어요. 예. 뭐 예, 생활을 생활적인 일하는 거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대부분 약을 뭐 하루에 한 번, 번 예, 먹죠. 먹고. 근데 뭐 그게 3개월 요법도 있고 6개월 아니요, 6개월이 이게 다 대부분의 기본 6개월인가요? 단순 결핵의 초치료는 6개월로 지금 기본 치료는 돼 있는데 의대에서 족보였는데 이제 기억. 근데 결국 이제 그 환자들이 약을 잘 먹고 안 먹고는 또 선생님 말씀하시면 진료실에서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의사가 환자한테 얼마나 이 병에 대해서 이제 교육이죠 사실은 얘기를 해주고 이 약을 먹는 거에 얼마나 중요하고 잘 드시면 어떻게 되고 또 먹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더라도 와서 나랑 같이 해결하면서 해보자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 있죠. 사실은 그게 있고 없고가 조금은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환자들도 이게 혼자 약을 먹다 보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지 마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가 별로 없으면 그냥 약 드셔야 됩니다 하고 그냥 딱 한번 처방해주고 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고 대부분은 이제 요즘은 많이 그런 부분들은 좋아져서 잘 드시려고 약물을 먹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위장장이 또 굉장히 많은 약도 많고 6개월간 먹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고 얼핏 생각하면은 다른데 뭐 염증이나 감염돼서 먹는 약은 굉장히 한시적으로 먹는데 난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 수도 있고 또 먹다 보면은 그 뭐 기침하거나 이런 증상 같은 게 없어지고 나서도 계속 약을 먹어야 맞아요. 되니까 네.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느냐는 의구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뭐
강영애 교수님 환자분들은 굉장히 다 이제 약을 잘 드시는 거였고 사실 약을 중간에 끊으셔서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요즘은 뭐 제 환자들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결핵 환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결핵 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민간 공공 협력 사업으로 이제 결핵 관리 간호사, 상담 간호사 들이 각 병원마다 웬만한 병원에서는 다 있거든요. 그분들이 복약 지도도 신경 써주고 부작용 관리도 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환자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성이 생기는 게요. 약을 몇 번이나 이렇게 안 먹고 그냥 내비두면 끊고 또 다 그러면 이게 안 먹고 네. 꾸준히 안 먹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결핵. 그죠. 근데 이제 예, 맞습니다. 근데 가제내성균하고 뭐 흔히 뭐 언론에서 슈퍼 결핵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결핵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지금 송 기자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생긴 이유. 이유는 글쎄요. 결국 결핵균이 내성을 이제 획득했다는 건데 자연적으로도 그냥 결핵균은 내성을 스스로도 획득할 수 있거든요. 자기 돌연변이에 따라서 균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복합요법으로 약제를 여러 개를 이제 쓰게 되는 건데 그런 획득 내성을 이제 갖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먹다가 이제 중단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불규칙적으로 복용하거나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내성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환자가 약을 그러니까 중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거는 얼마나 끊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잘 모르는데요. 뭐 한 달 정도 약을 끊었을 때도 내성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데이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두 번째는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 알고 근데 뭐 처방을 잘못 용량을 뭐 적절한 용량을 적절한 기간 동안 처방을 이제 해줬어야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처음부터 내성균에 감염됐을 수도 있고요. 비형간염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에서 얼마나 잘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수능도의 차이가 크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규칙한 복용이 내성을 키운다도 이제 여성 비형간염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아직은 비형간염은 대학병원급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설명 못 해주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중증 환자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의원급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만성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질병이라서 비슷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자주 아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그 항생제를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자분들의 오해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일부에서는 빨리 끊어야지 내가 약을 끊어야지 내성이 안 생길 거다라는 생각. 그리고 안 먹으면은 꼭 좋은 것처럼 항생제를 그러니까 내가 많이 먹어야 내가 내성이 생겨서 나한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몸 밖에서 내성이 생긴 균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예상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요즘은 이제 지나치게 항생제 쓰는 걸 거부하시잖아요. 어머니들이 아이들 하면은 이거는 나쁜 의사, 항생제 많이 처방하는 사람 나쁜 의사. 단편적으로 딱 이분법으로 나누시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또 그런 거랑 또 다른 오해가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약을 이렇게 많이 먹고 나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이 약을 먹었을 때 약발이 안 받는다. 이런 오해하시는 분들도. 근데 이제 내성을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용량을 충분하게 써야 되는데 이제 임의로 자꾸 중단을 하시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그 항생제 지금 사용하는 걸 막으려는 그 정부 정책의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책들 보면은 그런 고민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의사가 내 환자는 생각하면은 항생제를 많이 써야 되는데 사회 전체를 생각하면은 조금 쓰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사회 전체가 항생제를 많이 쓰는 것이 결국 문제고 반대로 내 환자는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갈등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결핵은 그렇지 않죠. 네. 항생제랑 좀 다를 것 같고. 결핵에는 항생제가 안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결핵도 그러니까 항생제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항생제라고 하지만 그게 세균을 죽이는 걸 이제 정확히 말하면 항균제라고 할 수 있고 결핵균도 세균이죠. 세균인데
그 특수한 그 균의 이름이 결핵균이고 항결핵제라고 하지만 그것도 큰 의미로는 항균제라고 보셔도 근데 아주 좀 일반 세균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갖는 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항결핵제는 좀 틀고, 그러니까 그때 항생제, 우리가 보통 항생제라고 알려진 그 항생제들 있죠. 그것도 결핵 치료에 쓰긴 씁니다. 나중에 2차 약제로. 다제내성 결핵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그 치료가 잘 안 된다라고 언론 보도에 나오긴 하던데. 1차 약제가 안 되는 게 다제내성. 네, 그러니까 다제내성은 내성이 있는 결핵을 이제 내성 결핵이라고 하는데 다제내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수식 그 단어 의미로는 여러 개 약제에 내성이 있는 거를 이제 다제내성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진 않고 저희가 1차 약제 중에 가장 중요한 약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1차 약제 중에 아이소니아지드라는 약과 리팜피신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약에 동시에 내성을 갖는 균. 에 의한해서 결핵이 생길 걸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뭐 다른 약제에도 내성을 갖는 거를 다제내성,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그거를 다제내성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제내성은 그러니까 아까 치료 성적 뭐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좀 그 치료 성적이 다르긴 한데 국내에서는 또 국내에서도 그 다제내성 환자들의 치료 성적이라는 것이 각 치료 기관에 따라서 이제 보고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른데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한 1,400여 명의 그 다제내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치료 성적을 발표한 자료에서는 거의 5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는 치료가 안 돼.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 전에 다제내성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모든 약에 듣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의가 이제 1차 약 중에 뭐 아이소나야지드하고 리팜피신 두 개 안 듣는 거를 정의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너무 공포스럽게 전혀 듣는 약이 없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또 없지 않나요? 예, 그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송수연 기자가 말씀하신 전 약제 내성이라는 거는 아예 또 따로 이제 그거는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내성 결핵 중에 이제 심각한 게 이제 다제내성 결핵이 있고 그보다 이제 조금 더 내성이 이제 더 이제 여기는 그냥 매스컴에서는 보통 슈퍼 결핵인가요? 슈퍼 내성 결핵이라고 이제 되는데 광범위 약제 내성 결핵이라고 해서 또 있고 또 그걸 또 넘어서서 아까 얘기하신 전 약제 내성 결핵이라고도 뭐 정의할 수 있는데 그건 아주 세밀하게 정의된 텀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광범위 약제 내성까지는 그 아까 다제 내성을 포함해서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2차 약제 중에도 그 레벨이 있거든요. 2차 약제 중에서도 센 놈도 있고 약한 놈도 있고 그런데 센 놈들의 내성이 있는 거를 또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언론에서 뭐 슈퍼박테리아 나오고 그러면은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을 조장하는 것도 사실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사람의 관심을 끌거든요. 전문가가 정확히 이제 이건 이거다, 저건 이거다 그러면은 그거에 좀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보도의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항생제 오남용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쓰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짧게 써야 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니까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아까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다음 뭐 2차적인 치료 약제 쓰는 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다제내성 결핵이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일단 진단이 되면 사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환자가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이제 이번에 진단이 됐다 그러면 이 환자한테 있어서 치료를 완치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환자랑도 얘기하고 저도 이제 우리 요번 하여튼 좀 겁을 주죠. 약 잘 드셔야 됩니다. 무조건 잘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요번에 우리가 이거 잘 성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치료에 실패하게 되면 사실 결핵약이 해봐야 10가지 남짓하거든요. 저희가 1차 약, 2차 약 다 해봐야 1차 약 4개 빼고 2차 약 한 5-6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 빼면 그거를 조합한 약이거든요. 아까 이번에 우리가 쓰는 약이 그걸 빼면 남은 사실은 쓸 약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신약이 나와야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진단이 돼서 그 다재내성으로 진단된 그 초기 치료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멋진 의사 선생님 50분을 소개해드릴 손칼이에요. 옛날에 의사 선생님들을 인터뷰하는 기자가 있었는데 이뻐 아직 미혼이야. 이 기자가 10년 동안 인터뷰한 의사들이 더 이뻐. 하루는 수원에서 정신질환 장애인들이랑 카페를 차린 정신과 의사를 인터뷰하는데 마음이 글래머야. 또 하루는 이태원 살인사건 수사를 맡았던 법의학 교수를 만났는데 치명적이야. 미스테리하거든. 이렇게 특이하고 감동스러운 의사 선생님이 50분이나 소개되어 있는 책은 굿닥터 쿨닥터예요.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답니다. 정부가 이렇게 마냥 우리가 OECD 1위 국가라고 하는데 손을 마냥 놓고 있지만은 않아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시행하기는 했는데요. 특히 되게 좀 관심이 끌었던 게 작년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다재내성 결핵 환자들을 좀 이렇게 사회로부터 감염이 좀 위험을 좀 덜어보고자 해서 강제 입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 법 안에도 입원 명령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거의 뭐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 사문화된 법이었는데 그걸 작년에 이제 제대로 부활시켜서 좀 추진해 보자라고 했었죠. 이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양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논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다 취재해놓고는 나도 일부 언제 나한테 이런 거 시켜보겠어. 송수영 기자가 취재를 한 기사를 제가 정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결핵 예방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결핵 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할 때는 결핵 환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을 하도록 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의료기관은 입원 명령을 받은 결핵 환자의 입원 신청을 거절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의료기관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환자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가 입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고 입원 신청을 거절한 의료기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굉장히 좀 강력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결핵 예방법이 지난 1월이죠? 2년 전에 개정이 돼서 작년 초서부터 시행이 된 거죠.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이제 1년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종 새로운 감염병 조류 독감이나 사스나 이런 거 있을 때 막 강제로 입원시키고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봤고 그렇지만 결핵 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줄은 좀 그렇죠. 일반적인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의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또 질문이 생기는 게 제가 임상의학은 이제 환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공중보건이라는 거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시점에서 또 저는 궁금한 거는 이 임상의학, 치료의학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결핵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공중보건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 결핵을 좀 제대로 관리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예방 접종도 있고 정기적으로 가슴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그리고 또 객담 검사 같은 그런 것도 하고 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좀 이런 게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공중보건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환자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정부가 안 해왔던 거 아닌가. 그냥 일선 진료실에서의 환자 의사 관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범위한 스크리닝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찾아와야 진료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병원에서 의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국 95년도까지는 전국 결핵 실태 조사 같은 것도 전국 규모의
서베이로 이제 했었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결핵 환자 신고나 뭐 이런 그러니까 공중보건 측면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핵 환자의 어떤 규모를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 전국 서베이를 했었거든 95년까지.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거 자체가 이제 너무나 인적, 물적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들고 그러면서 2000부터는 그냥 저기로 바뀌었어요. 5년마다 하던 걸 2000년도부터는 보고, 신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신고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면서 TV넷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의 규모를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게 하나가 여기에 있고. TV는 텔레비전의 TV가 아니라 결핵의 약자인 TV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당연히 이제 아까 예방 접종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을 결핵이라는 질환에서 그런 우리 정부 어떤 공중보건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저는 이제 최근 한 5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그 민간 공공 협력 사업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핵 관리 어떤 상담이나 관리하는 간호사들도 이제 배치되고 한 것들이 한 최근 한 5년 이내에 대부분 다 이제 이루어진 일이고 안착화 되어 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한 것들이 그런 거에 일종으로 생각은 되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공중보건 면에서도 뭐 열심히 하기는 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꼭 결핵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치료의학에 너무 집중된 면이 사실은 많아요. 이런 공중보건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하면서 1차 진료하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보다는 이런 공중보건이나 이렇게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도 큰 틀에서 정책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싶어서 이런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제 박재영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공공기관이 1차 진료에 사실 치중하는 모습들, 그리고 뭐 지자체 장 밑에 이제 지역 일선 보건소가 생기면서 그런 공공에서 해야 되는 역할보다는 주민들이 굉장히 당장 만족해하는 일선에서 1차 진료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왔던 것, 그런 상황에서 일단 결핵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5년 동안은 뭐 강 교수님께서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지만 작년 법안 자체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다 해결 못하니까 갑자기 민간병원을 법으로 딱 제안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보낼 테니까 받아, 안 받으면은 법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이게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병원이 협력해가지고 전체적인 공공보건 사업하는 거는 방향은 좋은 겁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이 과정을 보면은 일선 병원들은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물론 뭐 사전에 설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입원을 시킨다고 했을 때 거절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뭐 OECD 1위의 오명을 그런 식으로 씻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21세기의 한국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암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환자에게 이 결핵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분도 또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언론의 책임도 물론 있죠. 뭐 슈퍼결핵이나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공포심을 알려준 것도 있지만 이게 격리를 통해 가지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내성균을 사회에 굉장히 이렇게 퍼뜨릴 수 있다는 면에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다라는 얘기는 너무 적었던 거예요. 법은 굉장히 강한데 이거 안 들면 환자한테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라는 거는 일단 딱 환자들이 들으면 일반 시민들 보면 결핵 가지고 저런 자유의 그 자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설명이 적지 않았나. 저도 사실 못 들었으니까요. 이렇게 강제력을 하는 건 HIV 제외하고는 없지 않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아마. 그쵸. HIV도 강제가 있어요. 일단은 그건 신고를 해야 되고 하고 하니까요. 그 질병이 전염성이 강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물론 어느 상황에서든 검역을 하고 그렇죠, 격리할 그렇죠. 수 있죠. 근데 잘 심각하게 안 바라보셔서 그렇지 이게 강제로 뭔가를 했던 것들은 꽤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일군 전염병은 지금 강제를 할 수가 있긴 예를 하죠. 들어서 HIV 에이즈가 이제 1980년대 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때 우리나라에서 저런 정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당시에 김포공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를 해야 되겠다. 굉장히 황당한 거죠. 보면은 말만 해놓고 못한 건데 그런 시도도 했었고 2003년에 사스 유행했을 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동부시립병원을
지정을 네. 하고자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스 전문 병원으로 운영을 못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뭐 대만 같은 데서는 그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가 다 도망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사실은 꽤 있었습니다. 우리 또 사스나 이 그 신종플루 때 이 격리하고 그러는 것도 했거든요. 어디 그렇죠. 집에 있으면서 아, 나오지 맞아.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격리는 네. 있었는데 네. 그 약간 사회의 그 관념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굉장히 강력한 걱정이 되는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 다 인정하는 질병인 경우에는 그런 조치가 좀 강한 경우도 오히려 지금 역으로 생각해보면 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 격리를 한다고 해서 구성원들의 거부감은 없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좀- 결핵은 사회 구성원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서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선생님은 정말 이게 내성을 가진 환자한테 입원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하시긴 하시죠. 근데 그 중에서 거절하는 환자분들한테 이 법에 따라 가지고 당신 500만 원 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하세요? 예, 뭐 500만 원 얘기까지는 못하죠. 근데 예,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 부분에 저도 다 동의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이제 이 정책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현장, 일선 현장,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 결핵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는 너무나 이제 당황스러웠다는 게 정말 너무나 맞고요. 당황스러움과 혼란과 나 이거 이제 안 하고 싶어. 결핵 환자 나 이제 안 보고 싶어. 뭐 이런 거가 이제 되게 오래됐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갑자기 진짜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얘기가 됐거든요. 저희는 잘 몰랐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뭔가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게 뭐 이렇게 되고 시행되고 하는 것 사이에 어떤 완충이 되는 뭔가의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일선 현장에 있었던 저희들로서는 글쎄 그게 우리가 이 레이더를 안 켜놔서 몰랐는지 뭐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날 회의에 갔더니 이거 당장 내일부터 이거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폭탄 맞은 기분이었고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사실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기는 상황도 이제 맞닥뜨렸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 아까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인식이 아직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회적 어떤 합의라고 해야 되나요? 환자들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 사이에서의 그게 안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개개인한테 잡고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환자 진료실에서 하지만 이런 효과가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제 하는 거고 대부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거부를 하죠. 그럼 그거를 이제 담당 의사가 그래도 이거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강제 명령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하기까지는 굉장히 심적 부담이 좀 많죠. 의사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를 의사한테만 주면 안 되고요. 이게 정말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사회에 굉장히 좀 경각심을 줘야 되기는 하거든요. 이게 언론에서 이제는 낫지도 않는 균들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해야지만 됩니다라는 올바른 이런 거를 좀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려면 사회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해줘야지 진료실의 로딩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진료실에서 의사 한 명이 온 환자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환자도 그래야 될 필요성을 전혀 의사의 권위에 물론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중에서 심각하게 정말 사회 구성원들한테 그 내성이 굉장히 많은 결핵균을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럼 정말 강제 입원을 시켜야지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작년에 정부가 이렇게 굉장히 센 척하면서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 입원 명령을 내려서 환자가 거부하면 법적으로는 환자한테 500만 원의 벌금인데 벌금형이잖아요. 형사처벌인 셈이잖아요. 근데 치료를 안 받겠다는 말 한마디에 형사처벌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좀 어떤 분이 이렇게 강제 입원 명령을 좀 내려줘라. 좀 심각한 다전해성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여서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런 식으로 보건소 쪽에서는 보건소도 겁이 나는 거죠. 이 그러니까요. 법을 집행하는 것 지금까지 자체가. 한 번도 환자가 거부해서 그 강제입원 명령을 내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도 저는 시행된 이후. 이 공중 보건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보건 정책을 펴는 사람은 물론이고 의사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너무 이렇게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공중 보건하고 이런 개인을 상대로 하는 임상의학은 확 다르거든요.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랑 개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이 이런 거다,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런 거를 정부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소아 예방 접종 몇 년 전에 이제 그 예방 접종을 맞고 이렇게 죽고 뭐 그런 일이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나 예방 접종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 아이한테도 문제가 되지만은 인구 집단 전체로 볼 때도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역이 잘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100%는 아니더라도 전 국민의 뭐 해당 연령이 한 80% 이상은 예방 접종을 해줘야지 이게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 질병이 막 휩쓸고 다니는 일이 없는 그 군집의 면역이 그렇죠, 생긴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환자에 대한 것보다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 너무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고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센 조치를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도 쌤 거부감.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결핵은 특히나 이제 그런 공중보건적인 측면이 저희가 민간 병원에서 환자들 개개인으로 보긴 하지만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비율을 갖고 접근을 할 때 민간 병원을 자꾸 처음에 흔들었던 게 아닌가 처음 너무나. 네, 그렇죠. 예. 저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저는 좀 왜냐하면 있거든요. 우리 저희가 이제 그런 뷰를 갖고 투자를 해야 되거나 뭐 봐야 되는 공중 시스템 보건 시스템이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같이 채워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민간 병원을 너무 처음에 흔들었잖아요. 공공의료가 취약한 게 여기서도 문제가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국공립병원을 먼저 쓸 생각을 별로 안 했죠. 국공립병원이 네. 이제 공공병원이라고 그냥 분류가 돼요. 왜냐하면은 소유주가 정부라는 네, 이유만으로 네. 갑자기 공립병원이 되지만 하는 일이 뭐가 다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뭐 지금 뭐 서울대병원이 강남에다가 검진센터 세우고 그렇죠. 암센터에서도 암에 대한 스크리닝 같은 거 어떻게 가이드라인 만드는 곳에서 암센터에서 VIP 검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강제 입원 시키면 진료비는 잘 주나요?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서 명령 주고요. 네. 부양가족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네, 돈까지 건강수당. 지급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네, 구체적으로 4월 만들었어요. 1일부터 시행할 때는 입원 명령서를 받고 입원한 환자에 한해서는 그 진료비도 치료비도 지원해주고 부양가족 있으면 부양가족도 지원해주고. 저는 궁금한 게 이상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감염병 예방법이 전염병 예방법이 이제 감염병 예방법으로 2010년 12월 30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그 발병 기간 중 업무 종사가 제한되는 질병이 결핵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빠졌어요. 개정이 되면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이제 식품을 취급하는 업무, 뭐 교육, 그리고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다 치료를 못하는 게 1군 전염병. 그 다음에 과거에는 그 발병한 결핵과 발병한 한센병이 해당이 되었었어요. 그 비형간염 2010년에 빠져서 이제 관심 있는 법인데 2010년 12월 30일에 개정이 되면서 결핵하고 한센병이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1군 전염병만 해당이 되고 또 제한되는 것도 식품업으로만 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제 입원을 실시하는 법하고 좀 상충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다제 내성인 거예요. 일반적인 네. 결핵이 아니라 네. 전염성이 있는 아주 그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 그렇지만 일반적인 결핵도 과거에는 이제 치료하기 전 짧은 기간 동안은 좀 어디서 일하는 건 좀 자중하고 전염력이 사라진 다음에 업무에 복귀를 하십시오라는 게 취지였는데 이제는 그 규정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럼 이게 필요한 건가요? 결핵 그러니까 필요해서 뺀 것 같긴 한데 모르셨죠? 예, 저는 네. 몰랐고 그때 네.
글쎄요, 예, 몰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당연히 예. 그 어떤 대중 어떤과 그렇죠. 만나거나 무슨 그런 그 직장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두죠. 근데 저희도 그쵸, 있는데, 이제 이게 근데 그- 아마 저는 그 법 조항 뭐 이런 잘 몰랐는데요. 법 네. 조항도 몰랐고 지금 사라진 것도 몰랐는데 네. 아마 그런 예가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핵 전염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 약만 잘 먹고 있는데 결핵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런 근무 경우 제한을 많죠. 너 우리 회사 다니지 마. 뭐 이런 제한을 두는 그거야말로 이제 차별이죠. 그러니까요. 그죠? 저희가 그런 거를 저희가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 잘 예.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포커스를 둬서 지우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에서 이 개인의 자유를 이제 제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그 자신의 위험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산에서 그냥 어떤 올림픽 경기를 하는 거 아닌데 스키 점프를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죽으려고 저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조차 선택할 이제 권리가 있는데 굉장히 강하게 제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병을 옮길 수도 있지만은 강제 입원을 하고 강제로 약을 먹이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은 정당화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이유로 당신이 지금 입원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런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게 강요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 병에 걸렸다고 차별하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 설득의 의무가 지금은 다 의사분들한테 음. 있는 거죠. 진료실에서 있으면 입원해야 된다고 환자분을 설득하고 약 먹어야 된다고 설득하고 입원 명령서 받아오라고 설득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 이 결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냥 사회 구성원 전체로 해서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라 라는 것 갖고는 또 약간 달리 개인의 이득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약을 제대로 안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감시하에 격리해가지고 약을 정기적으로 투여한다라는 것 자체는 본인의 건강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만 설득하면 대다수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냥 뭐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민간병원, 사실 우리나라의 80%가 민간병원인데 민간병원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지 않고 너무 몰아붙이는 거는 일선 의료진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불신의 간격만 늘리고 공공의료 사업은 그냥 뭐 같이 하면 손해만 본다라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많아서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또 특히나 이제 정부가 뭘 할 때는 명분이 일단 확실하니까 하기는 하는 건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과 사람 관계, 뭐 기관과 기관과의 관계에서 누군가한테 분명히 뭐 원치는 않았겠지만 신뢰를 깨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정부가 좀 미안하다는 제스처, 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공중보건 사업 자체가 이런 민간병원을 끼고 파트너십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반성도 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나요? 원래 안 하겠죠. 안 할 걸 알고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비공식 자리에서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 그건 거예요. 이게 비공식적인 만남의 자리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정책을 만들기 전에도 그게 충분히 공식적으로 언론에다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일선에 있는 모든 그 다수의 결핵을 보는 선생님들이 불만을 이렇게 토로할 정도면 소통이 안 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 그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심각한 사람이 있으니까 좀 격리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오히려 아유 그런 거 가지고 환자한테 벌금 때리긴 좀 뭐하지 않아요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건 넌센스인 거죠, 넌센스.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아까 앞에서 왜 사람들이 강제 입원을 거부하느냐 얘기를 얼핏 그냥 흘리셨는데 실은 이게
그 업무 연속성이 있는 직장에서는 함부로 못 쉬거든요. 그쵸. 당연히 네. 내가 그렇게 한동안 쉬어버리면 잘릴 수도 있는 거고 책상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그렇죠. 사정이 그러니까 있겠죠. 그 제보하신 그 65세 그 제보하신 선생님도 저도 아는 분인데 그분 환자 중에는 A형 간염 걸렸다 그래도 회사에서 거의 한직으로 가거나 잠깐 그냥 흘려가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본인 환자 중에. 이게 경각심이 너무 없다고 느껴지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단기간에 공포 줘가지고서 박멸을 제일 잘하는 병 중에 하나가 비형간염이거든요. 정책을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잘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형간염은 25세, 그러니까 91년생 이후에는 인구 0.5%예요. 그 이상의 연령에는 5%거든요. 10분의 1로 줄였어요. 한 번에. 근데 그런 역할을 한 것 중에는 이제 과도한 공포감을 심어주는 게 사실 기여는 했거든요. 근데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결핵 환자에 대한 낙인은 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절대적이냐. 물론 이제 결핵 같은 경우는 완치가 가능한 비형간염은 완치가 안 되니까요.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 그러면은 뭐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양면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 가지고 토론할 수는 없는 그렇죠. 부분인데, 근데 이제 공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치료를 받는 동안 그 회사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격리되고 그거를 그렇죠.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지지하는 거에 한 파트로서 회사에서도 그 사람을 좀 배려해줘야 된다는 요 정도의 그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사회 인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런 것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책임이 있다.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꼭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아프다는 이유로 병들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희생자일 수도 있고. 당연하죠. 예. 특히나 뭐 결핵 같은 경우에는 꼭 어떤 개인이 자기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뭐를 잘못해서 꼭 걸리는 질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환자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형간염은 우리나라 전염 그 경로가 엄마한테 걸리는 거거든요. 예. 정말 이건 아무런 뭐 행동 뭐 이런 거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낙인이 이제 찍히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환자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 입원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결핵 환자 입원 못한다라는 입원하게 되면 내가 결핵 환자라는 걸 다 알려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너 입원을 왜 해?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입원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좀 돌아가서 이게 그 정도로 개인의 그거를 네. 침해해야 될 만큼 질병이 그 정말 그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 교수님 멘트가 지금 너무 부족해요. 좀 잠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중간에 이게 방송을 지금 처음 해보셔가지고 고개를 열심히 끄덕이시는데 방송에 안 나와요. 추임새를 넣어주셔야지 돼요. 아까는 설명할 때 손을 막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것도 방송에 안 나가는 거죠. TV가 아니기 때문에. TV로 나가셔야 되겠네요. 얼굴 보고 막 얘기하시는데 그 누굴 향해서 얘기하는 건지 여기 전혀 안 나가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코멘트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고개만 끄덕끄덕 이게 정말 격리가 필요한 질병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죠.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아까 이제 그 직장에서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한 가지 뷰로만은 볼 수가 없어서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당연히 저는 이제 일단 결핵으로 진단이 되면 쉬셔야 됩니다. 직장을? 그죠. 네. 다른 데 가지도 마시고 이제 집에 계십시오. 얼마 동안 필요하죠, 그게? 보통 초기 그냥 단순 결핵으로 진단됐을 때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2주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뭐 2주 내에 모든 사람이 다 전염성이 소실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약을 잘 먹고 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염성이 많이 소실되는 기간이 2주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도 다 써줍니다. 이제 이분은
뭐 진단돼서 2주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해서 직장에 내시라고 쉬시라고 다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 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 저희가 진료실 밖에서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중보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는 걸로 지금 이거거든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 다제내성 결핵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당연히 길어지죠. 그 약의 반응이 늦고 처음에 보통 다제내성 결핵인 줄 모르고 이제 1차 치료를 하다 보면 전염 기간이 길어지고 또 그래서 이제 전염성이 있는 다제내성 결핵을 이제 일반 그 사람들이 계속 직장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또 전염시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막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격리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인정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의학적인 견해와 또 그거를 제도화해서 우리 현장에서 진료실에 병원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사회에서는 또 직장에서 그걸 받아들여지게 하고 하는 데는 그런 의학적인 그런 그 개념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게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부분과 함께 뭐 그 정부에서 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만 해도 제가 여기 바로 오기 직전에 진료실에서 마지막 환자가 사실은 그런 요번에 다제내성 결핵으로 진단이 돼서 이제 젊은 남자가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이제 오늘 여기도 오는 김에 열심히 이번 명령과 뭐 다제내성과 이왕 마지막 환자고 시간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겠다. 뭐 했으면서 그 일단 당장 그분조차도 이렇게 젊은 직장인이었는데 입원하는 거에 대해서 당장 지금 결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확인해야 됩니다. 입원해도 그렇죠.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쉬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 뭐죠? 병가 병가 휴직이 아니라 이제 병가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도 어쨌든 그 병가가 받아들여질지 어쩔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갑자기 오늘 와서 들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제가 진단서를 써드리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했더니만 하면서 저는 또 나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낙인이 되는 그 사람한테는 이걸 직장에다 내게 되면 저 사람은 결핵 환자라는 게 낙인이 돼서 혹시 직장에서 이게 해고되거나 뭐 그런 그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에 이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전 쓸 때마다 항상 들거든요. 그러면서도 이걸 제가 사실대로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써도 되겠지요. 결핵이고 다제내성 결핵이어서 뭐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써도 되겠죠. 그게 회사에 크게 영향을 줄까요? 뭐 이러면서 그때만 다 쓰시면서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그 환자들 개개인한테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 한 명은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였나요? 고등학교 교사는 당연히 휴직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했고, 근데 이제 치료 기간이 다제내성 결핵은 한 2년 정도. 2년을 쉬어야 되나요? 2년을 쉬는 게 아니라 치료 기간이 한 2년 정도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격리 기간은 어느 정도? 근데 격리는 이제 아까 이게 균이 음전되면 당연히 격리는 이제 해제가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는 한 2-3개월 정도. 그러니까 내성이 아주 많지 않은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 한 3개월 정도 균 음전이 많이 거의 됩니다. 안 되는 사람들도 이제 심하거나 내성이 많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 되고 균 음전이 됐다는 건 감염력이 전염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은 뭐 그 고등학교 교사였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성도 별로 없었고 환자도 착실하게 약을 먹었고 그래서 균 음전이 금방 한 두 달 내에 됐는데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1년을 휴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학교가 1년 이상의 병가가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래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라. 무급이에요. 근데 그런 잘 모르지만 결국은 그래서 그분은 그거 됐어요. 학교에서 해고됐어요? 안 된다. 사립학교였나요? 예. 뭐 추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너는 근데 지금 현재 전염력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도 복직도 안 되고 추가 휴직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환자분들 개개인한테. 그렇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핵은 본인이 결핵인 걸 아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렇죠. 약을 먹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본인이 결핵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직장에서 오히려 본인이 결핵인 걸 안다 그러면은 치료 잘 받으면 전염력 없으니까 그렇게 인식을 할 필요는 개명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법상이요. 근로기준법상 질병을 이유로 근로자 해고할 수 없어요. 그걸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 질병으로는 해고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는 뭐냐면 의사의 소견 하에 강제 휴직을 시킬 수가 있고요. 전제 조건은 괜찮아지면 복직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직장에서 그걸 지키지 않죠. 안 지키니까 문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안 지키니까 문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한 그런 그 직장에서 이렇게 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게 허황되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그냥 그 제가 이제 취업 그 비형간염이 이제 취업과 가장 이제 많이 맞부딪히는 병이어서 여러 이제 노동부나 뭐 분들을 여러 번 만나서 하는 거 만난 결과는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노동부는. 그래서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몽을 하겠다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노력과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강제 입원 제도라는 게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개개인이 겪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대책까지도 고민을 해놓고 개몽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 직장 신체 검사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사업주가 모르게 하고 이 근로자에 대해서 그 의학적으로 어떤 아니면 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신체 검사를 담당하는 산업의학 전문의만 내리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긴 해요. 근데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나라 산업의학이 그렇게 이제 전문의가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좀 너무 제대로 안 알려져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뭐 말씀하셨듯이 다제내성 결핵이 위험하다 막 좀 공포스럽게 슈퍼결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2-3개월만 좀 꾸준히 약을 먹으면 전염력이 없어지면 일상생활도 가능한 거잖아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고 다제내성 결핵 환자면 이 강제입원 명령제도 대상자가 다제내성 결핵 환자다 그럼 무조건 다 날 때까지 격리시켜야 되는 환자로 인식하는 것도 아직은 좀 일반적으로 있는 것 같고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안 알려지면서 제도가 시행되고 그게 또 환자들한테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이러면서 좀 혼란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전 이 타이밍에서 또 의학적인 질문을 강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설렁설렁 의대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핵균은 배양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 않나요? 네. 그러면 아까 보통 평균 2달이면은 음전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음전된 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맞습니다.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격리되어 있는 기간은 실제 음전되는 기간이 2-3달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걸리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요번에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입원 명령 사업 내에서의 입원 명령 해제, 격리 해제에 대한 기준은 꼭 배양 음전까지를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최근 바뀐 내용에서는 이제 4주 이상 잘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전염성 소실의 어떤 기준을 도말, 객담 이제 그건 금방 나오는 그 도말 음전 3회 이상 그거는 검사가 빨리 나오니까 또는 이제 배양 음전된 것을 입원 해지, 그러니까 입원 명령 해지였던 그 기준으로 이제 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전염성의 소실이라는 거를 도말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말 음성이어도 배양이 양성인 경우에 전염력이 없는 거는 아니고 도말이라고 하면 균이 이제 많은 거죠. 그거는 이제 도말은 바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일반 우리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이제 결핵균 검사는 다 음성이래요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 들으신 거는 이제 도말 검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도말은 되게 객담을 다 객담 슬라이드에서 검사인데요. 균이 얼마 있는지 보는 거죠. 바로 보는 거고 그건 이제 뭐 슬라이드에 객담 뱉어서 이제 보면 금방 볼 수 있는 거고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지금도 결과를 되어 있는데 배양은 이제 그걸 배지에 접종해서 균을 키우는 거고 균 수가 적어도 몸에 객담의 균 양이 적어도 양성으로 이제 저희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말에서 양성이라는 건 그만큼 균이 내 몸에 많다는 얘기고 그만큼 전염력도 높다라는 거여서 그러니까 전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많이 도말 결과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도말 음성이고 배양 양성이라고 해서 전염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가 이제
의학적인 어떤 이제 얘기고 그리고 이제 도말 음성 배양 양성 결핵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그러면 뭐 계속 환자 강제 입원 명령 제도 시행하고 또 환자들 현장에서 부딪히는 얘기들도 좀 하고 환자들이 입원 명령을 좀 거부할 수 없는 좀 개개인의 뭐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강제 입원 명령 제도가 정부도 알았을 거예요. 제도를 바로 시행하면 혼란이 있을 거는 알았는데도 뭐 강력히 했던 게 우리나라가 워낙 OECD 1위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일이 많잖아요. 자살도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 20년째 1위 하고 있죠. 그래요? 자살 1위라서 요번에 뭐 전 국민 그 정신검진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그거는 뭐 여담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아무튼 좀 급하게 뭔가 그렇죠. 이렇게 좀 급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그러니까 거죠. 뭔가를 빨리 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 아니면 같은데. 이게 그 이제 의료계와 합의하에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확 질르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의료계가 왜 합의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오늘 주제는 아닌데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요. 서로 간의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실시하든 의료계는 일단 거부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바입니다. 솔직하게. 근데 이 제도 시행할 때 처음에 선생님들은 방향은 맞다. 강제 입원 시켜야 된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하면 어떻게 하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아니, 뭐 예산적인 문제나 아까 했거든요. 시설을 뭐 보완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오는데 그렇죠. 그거는 감당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그러면 이거를 그 의료계가 원하는 시설을 우리가 갖춰주고 인력을 지원해 준 다음에 실행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하자. 저는 이렇게 같다고 봐요. 이거 정부에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 일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좀 더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면 결국은 정부 말씀하셨듯이 정부도 줄이자는 거는 맞는 거고 줄이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 거고 의사분들이며 환자들 다 공감하는 부분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좀 정책이 추진돼서 정말 결핵 환자가 줄어들거나 치료되는 환자들이 많고 사망률도 좀 떨어지게 이렇게 정책이 추진되고 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좀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정부 정책이 아예 방향이 틀리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강제 입원 명령이며 뭐 올해는 또 이렇게 직접 환자들한테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사업도 DOT라고 해서 그 사업도 시행한다고는 하는데 직접 복약 확인 환자가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네, 매번 이렇게 직접 관리한다?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20, 30대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문자를 넣어준다거나 약 먹을 때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제주 이번에 이 복약 직접 복약 확인 제도는 그 제주도에서 먼저 시행한다고는 하는데 그 마산병원 국립 마산병원 같은 경우는 그 환자들한테 뭐 어차피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니까 가능하지만 외부로 이렇게 나가서 출장이 아니라 뭐죠? 외출 나가는 환자들한테는 거기서 예전부터 문자 주거나 전화 줘서 빨리 약 드시라고 이게 하는 게 원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복약 확인 DOT라는 거는 의사가 보는 데서 환자가 결핵약을 먹는 거 그 의미죠. 뭐 의사는 아니더라도, 엄격한 의미는 뭐 의사든 간호사든 의료 팀이 확인을 하는 의미죠. 네, 이건 근데 이거 어떻게 보건소에서 담당해서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모델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관련된 연구가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들 약물 복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자 서비스, 쌍방향 문자 서비스로 약물 수능도 높여서 치료 성적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알람만 주는 거 가지고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까지 연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담당해서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을 한다는 거 보니까 좀 직접 뭐 이렇게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내과 선생님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결핵 치료는 오히려 보건소가 되게 잘한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에 약을 먹고 있는지 다니는지를 이제 확인을 계속 하는데 일선 내과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 사람이 뭐 큰 병원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전혀 안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보건소가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를 보면 실제 그게 맞다면 의미가 없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의미 있다는 정책이 근데 이제 방법이
그냥 단순하게 알람 주는 정도로 안 되고 뭐 정말 직접 개입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그렇죠. 결국에는 시범 사업을 하는 이유는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느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느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그렇죠. 보겠다는 건데 그 관련된 연구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 미국 대통령이 에이즈 구호 사업으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에 쏟아넣는 게 있는데 그걸 최대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연구를 했던 게 네이처지에 아마 보고가 됐던 게 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단순히 알람 주는 거나 문자 주는 거 가지고 효과가 없고 전화 주고 이런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건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쌍방향으로 문자를 주고 회신을 하게끔 하거나 회신이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답변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개입을 하게끔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수능도가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와 비슷한 결과나 아니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잘 적용되면 좋은 네, 마산병원에서도 거죠. 거기서도 직접 환자가 정말 그 비수능으로 약을 안 먹어서 입원한 환자들도 많은데 그런 환자들은 간호사가 직접 가서 눈으로 약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하고 먹는 거 체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효과는 좋다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사실 민간병원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도 실제 그렇게 저희도 저희 어렵죠. 민간병원에서 어렵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건소에서 환자들 관리하는 것들이 네. 사실 민간병원에서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러니까 보건소에 환자가 안 오는 경우에 환자 왜 안 올까 연락해서 오십시오 뭐 이런 식의 관리 그러니까 약을 그냥 단순히 처방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약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민간병원이 너무나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자 그 치료 수능도 높이고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네, 아까 네. 했던 그런 민간 공공 협력 사업으로 이제 상담 간호사 관리 간호사를 지금 민간 병원 사업장에 이제 파견을 해서 그 환자를 추구 관리하고 복약 수용도도 체크하고 또 저희가 그래서 모든 환자를 다 그렇게 약을 먹었는지 관리할 수는 없지만 좀 걱정이 되는 환자들이 진료실에서 보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이제 좀 그 전화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 상담 결핵 관리 상담 간호사들한테 부탁해서 하고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민간 병원에서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정부가 그 비용을 간호사 예. 채용 비용을 대주는군요. 네, 네. 그 작년에 그 결핵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네. 그런 관련된 예산을 그러니까 이제 늘려줬더라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좀 할 말은 많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정책들이 커다란 방향들은 뭐 맞다. 맞게 가고 있다고 이제 보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신경을 써줘야 되고 공중보건적인 측면을 민간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도와줘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뭐 약간 뭐 격리해야 되는 격리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해야 됩니다. 그 전염성이 소실될 때까지 그런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다 방향은 이제 맞다고 보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네, 그렇겠죠. 정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민간 공공 그 결핵 상담 간호사 PPM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간호사 문제만 하더라도 그분들의 그 인건비라든지 그런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인력 상황이 아주 불안정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전문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데요. 그 환자들을 케어하고 이제 관리하면서 상담도 해주고 입원 명령하게 되면 입원 명령 사업도 착착착 진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그분들의 그 이 자체 그 직업 안정성 자체가 너무나 보건소의 보건 요원으로 그렇죠. 근무하는 거랑은 완전히 너무나 다르죠. 아주 차원이 다르죠. 그냥 딱 진짜 월급만 받을 뿐이고 계약직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병원마다 다 달라요. 어떤 병원에는 병원의 계약직 직원으로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병원에는 연구간호사 형태로 그야말로 계약직도 안 돼서 보험도 뭐 없이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사대보험비는 이제 지금 해주는데 그런 연구간호사 형태로 있는 데들도 있고 정규직으로 있는 데도 있고 정규직이면 당연히 제일 좋겠지만 있고 병원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책상이 있어야 되고 뭐 상담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병원이 그렇죠. 그건 병원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민간 병원에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병원에서 그거를 투자하기가 민간 병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병원장님이 의료원장님이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저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 부분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맡고 있는 저 같은 그냥 다 일개 의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병원에 상담실도 없는데 그래서 뭐 그러면서 그걸 우리 간호사는 책상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데 이거 어디서 구해오지? 뭐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질병관리본부나 정부 측에서는 그 사람들이 근무 요건을 조사하러 오겠다. 뭐 책상이 있는지 상담실 따로 있는지 우리가 너네 조사 간다라고 하는데 담당 부서가 이게 어딥니까 이게? 하는데 사실은 근데 사실 그쪽도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부서에 직접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근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부서의 과장님들은 대부분 의사입니다. 네. 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어려운 부분이랑 토로하는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예, 우리가 정부를 마냥 비난하자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병원장님도 좀 마음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병원 가면요 크리티컬 패스웨이라고 해서 병원 질 평가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사실 굉장히 좀 수익이 되는 질병 이런 부분은 그 상황에 딱 그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원무과서부터 행정이 쫙 거기 그 환자 위주로 쫙 나열이 돼요. 굉장히 고속으로 뭐 심장 스텐트 넣는 거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폐렴 환자 항생제 들어가는 건 굉장히 크리티컬 패스웨이가 잘 돼 있는데 그런 표준화 진료 지침이 잘 돼 있는데 사실 저런 다제내성 환자 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시키는 거 병원 입장에서 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거 입원시키는 과정 그런 절차 같은 거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 없을 겁니다. 병원에서 수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다면은 이게 병원의 이해와 공중보건의 이해가 충돌하는 데 있어서 그 담당하고 있는 결핵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가 받아야 되는 프레셔는 너무 큰 거예요. 그거를 아무도 조율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가 할 일이 의료 관광이 어떻고 미용 성형 수술 다른 나라에서 와서 많이 받는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이런 데 투자하고 이런 거 제대로 해야 잘하고 있구나 그러지. 좀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잠깐 뭐 아까 그 직접 복약 확인 사업 그 DOT가 정부가 하고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하는 거는 병원에서 이렇게 약을 잘 안 먹는 환자가 있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그 요원을 직접 환자 집에 방문시켜서 약을 먹는 거 하거나 아니면 환자가 그 약을 먹을 때 병원에 와서 나 보건소에 와서 먹는 걸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아날로그 방식인데 그렇게 인력이 많이 약을 그렇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러니까 직접 확인할 수가 우리가 없으니까 미국 영화에서 보는 그런 뭐 교도소나 아니면 정신과 병동, 폐쇄병동에서 입 벌려서 확인하는 그런 정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그 약을 안 먹으니까 직접 눈으로 보는 확인 직접 진짜 말 그대로 직접 확인하는 식으로 일단 시범 사업을 해서 실효성 있으면 뭐 좀 퍼지겠죠. 근데 이것도 진짜 아까 뭐 박정희 교수님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정부에서 해줘야 하는 역할인 게 맞는 거잖아요. 민간 병원에서 그걸 일일이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네. 그 3차 기관을 가면 세브란스도 이제 우리 병원비가 싼 병원은 아니잖아요. 세브란스라고 자꾸 얘기하면 부담 느끼세요. 그 원장님이 히포크라테스 때문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까 병원장 얘기 한참 하셨잖아요. 저 이제 쫓겨납니다. 근무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제 쫓겨나서 청년의사에서 받아주시고 환영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병원비나 약값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정도가 되지는 않나요? 네? 병원비나 약값이 환자가 이용을 했을 때 결핵 환자가요? 네네. 아니 그런 병원 결국은 지금 현재 정부 지원 사업의 큰 줄기 중에 하나가 그 진료비 지원 축이거든요. 결국 이번 명령도 그런 진료비 지원을 해준다는 거고. 다제내성이 아닌 환자도 진료비. 지금요 이제 10%. 10% 본인 부담 10%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특징비는 본인이 다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비급여 항목은. 그렇겠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비급여 항목 때문에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격리병실 하나 운영을 하면은 그 병원에 얼마나 큰 부담이고 이게 그렇죠. 돈이 안 되죠. 그 공간에 그렇죠. 그 의사가 다른 환자를 보면 얼마나 더 수익을 올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뭐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정부가 뭐 추진하는 방향은 맞지만 박정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하셨듯이 환자에 대한 이 제도를 발표할 때는 환자에 대한 복지 차원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만 부각시켜서 발표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책의 방향을 보니까 복지를 위한 게 아닌데. 발표는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환자한테만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환자한테만 포커스 맞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진료를 하는 아마 3차 기관을 다니는 환자들은 진료비 지원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할걸요. 내는 돈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예. 어쨌든 좀 그런 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좀 세심하게 해야지 이게 정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고 원하는 바 그 결핵 환자를 줄여서 OECD 1위라는 OECD 국가 1위라는 그 불명예를 좀 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논의했던 방향도 뭐 그렇고 좀 더 말씀. 네. 결핵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건 그렇죠. 정부에 대한 뭐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좀 해야 되고 그런 환자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되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외에 좀 더 고려해서 추진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단기간에 돈 쓰면 해결되나요? 몰아서? 왜냐하면 감염성 몇년 질환이기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낮춰놓으면 그 다음에는 또 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몇 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결국은 이미 감염돼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있기 네. 때문에 결핵이란 병이 약간은 이제 일반 다른 무슨 뭐 그랑 조금 그 감염과 발병의 그게 그 기전이 좀 틀리니까 호흡기 공기 감염이고 이미 이미 내가 몸속에 들어와 있고 이미 감염된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게 발현되는 게 거 있고 그래서 근데 꾸준히 해줘야 저는 되는 근데 지금 어쨌든 최근에 저는 그러니까 그냥 결핵 환자를 보는 일선 진료 의사로서는 일단 관심을 많이 정부에서 많이 가져줬고 투자도 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환자들도 지원도 해주고 또 뭐 어쨌든 이런 입원 명령을 받아서 다전해성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그 환자도 개인적으로는 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서 실제 아까 그 약을 투여받으면서 처음에 힘들거든요.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잘 모니터가 되면서 하는 그런 좋은 점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찌 처음 시작에 어떻게 됐든지 힘들었던 일선 현장이 힘들었지만 조금씩 이제 좀 조금씩 바뀌어가는 부분들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코디네이션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많이 투자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긍정적인데 아까 우리 그 편집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부의 어떤 그런 공중보건학적인 그런 정책의 어떤 진행과 또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어떤 뷰가 또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지명의사로서의 받는 프레셔가 만만치 않게 좀 힘든 부분들은 있기는 있다. 제가 그 얘기 안 했으면 어떡하겠어요? 너무나 막 가슴이 와닿고요. 네. 그래서 하지만 뭐 예. 저는 이 사업이 좀 좋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 좀 준비를 하면서 저런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그 유명한 공중보건학자가 이제 의대생들한테 이제 공중보건학의 한 분야 역학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 환자에게 이 질병이 이 시기에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필이면 이 환자고 왜 하필이면 이 질병이고 왜 이 시기에 생겼나? 이 치료의학은 그냥 진단이 뭐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결핵에 대한 이런 뭐 사업을 계기로 해서 정부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이런 관점을 더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 앞에서 하는 얘기지만 뭐 의료관광, 미용성형 그것만 너무 얘기하지 말고 그죠? 정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예전에는 우리가 기침만 하면 결핵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본인이 막 그렇게 쿨럭쿨럭을 하면서도 뭐 일주일, 2주일 지나가도 그게 절대 결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 옆자리 친구 지금 한 달째 기침. 빨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 가서 사진 찍어야 됩니다. 네. 뭐 일반 국민들도 결핵에 그렇게 멀리 있는 병이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아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정리하는 멘트인가요? 사실 잘 몰랐던 내용인데 얘기할수록 이게 비형관하고 다 비- 비슷해 보이죠. 비슷한 부분이 원래 많다.
그 모든- 윤 대표님은 모든 걸 다 비형간염과 연결을 시키십니다. 아니, 제가 아는 분이- 비형간염 환우의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비형간염 안경을 쓰고 있는 그걸로. 아니 이게 감염성 질환이고. 저기도 차별받네, 우리도 차별받는데 뭐 이런 식의. 오늘 아주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좀 여태까지 방송 중에 제일 준비 안 한 날이 오늘이었거든요. 준비 안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많고 그 느끼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 그 계속 그 하나의 질병을 볼 때 그 병에 치료하는 과정에만 되게 관심 많이 갔는데 이제 만성 질환이라는 것이 그 과정에서 그 환자의 삶을 되게 많이 바뀌게 만들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고민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강제 입원을 사실 환자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유들을 찾아보고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를 좀 고민한 이후에 좀 진행을 하면은 더 성과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이번 주제를 이걸 잡은 이유가 그 제가 이 결핵 다제네이션 결핵 환자 이 사업을 계기로 결핵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하다가 뭐 강제입원 명령 제도로 인해서 혼란을 취재하고 그 다음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게 그 국립 결핵 전문 병원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직접 둘러봤는데 정말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거든요. 다들 그냥 마스크 하나로 그 환자들을 의료진들이? 보면서 의료진이며 간호사분들도 그래서 환자 진료하다가 다제네이션 결핵 환자 다제네이션 결핵에 감염된 간호사분도 계시고 이렇게 되게 열악한데 그분들의 가장 큰 바람은 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결핵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시점에서 또 질문거리가 생겨요. 네? 마지막 인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강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 비인기 분야고 네. 명의 소리 듣기도 힘든데 왜 결핵을 전공으로 하고 계신지. 이걸 편집하시면 되겠다. 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은 참 위험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하게 됐는지 저도 그냥 하다 보니 진짜 그야말로 정말 하다 보니 하게 됐네요, 선생님. 네, 그냥 예전부터 이제 그런 어떤 공중보건적인 측면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의사로서 이제 진료를 보면서 환자를 보면서 그런 개개인의 어떤 부분 치료하는 거 외에 그런 다른 부분에도 같이 좀 관심을 갖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결핵이 그런 거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를 가르쳐 주신 여러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 하게 된 거예요. 편지. 이런 건 편집 안 돼요. 네, 어쨌든 뭐 혼란도 있고 뭐 말도 많지만 방향은 맞는 거고 정부가 결핵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도 맞는 거고 방향 다 맞다고 하니까 제가 이번 잡았던 이유도 좀 결핵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 나아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일선에서 진료하시는 분이나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 취재를 하면 언론에서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관심 가져줘서 고맙고 무슨 계기만 있으면 좀 한 번만 더 알려서 주의를 좀 환기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뭐 논란은 많지만 이런 거 논란을 일으켜서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특별히 참석해주신 강효인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얼마나 저 수줍은 미소와 그 소녀와 같은 그렇죠. 손짓과 진짜 고정 패널로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막 그러시더니 너무 답변 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다른 패널분들은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리뷰를 남겨주신 분들 네. 책 선물과 함께 커피 쿠폰 5개가 달려 있습니다. 많이 의견 남겨주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